평생을 거쳐 확인하는 정체성 찾기의 과정은 통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나라는 개념은 누군가 나를 향해 제공해주는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비판과 조언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동시에 균형 감각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 찾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타인을 덜 만나는 것이 권장된다. 앞으로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온라인 필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비판과 조언이라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에 취향 존중 사회 분위기와 정체성 찾기 과정이 더해지면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표현이 더욱 극단적 차별화를 지향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에 번진 코로나19 팬데믹은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잠시 기승을 부리다 사라질 유행병이 아님을 세계 곳곳에서 확인시키면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의 예측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인간관계, 생활동선, 소비 방법이 바뀌었고 여기에 미래의 생활상이라 생각했던 재택근무가 갑자기 현실화되면서 생활의 중심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옮겨졌죠. 이러한 변화 또한 먹고 구입하는 그리고 즐기는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이미 접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꺼라가 아닌 빅데이터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그 태도와 방향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2021 트렌드 모니터란 책인데요. 작년에 2020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2020 트렌드 모니터를 쓴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종합 리서치 회사의 그 저자들이 이번에도 이 책을 펴냈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들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미지를 분석했다면 엠브레인 패널 빅데이터는 패널의 프로파일과 다양한 소비 패턴, 앱 이용 패턴의 교차 분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위드 코로나, 집과 인간관계의 진화편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집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소비 현상,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인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생활 편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의 소비 패턴과 앞으로 구독 경제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핵심적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재택근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다 편에서는 재택근무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무엇으로 업무 능력을 판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 종교, 직장에서
어떤 타입의 리더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필터 버블, 과잉 신념의 사회에서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정보의 함몰이 야기할 수 있는 폐단과 개인 취향의 존중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강화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거리두기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재택근무의 실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직장인들의 민낯,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끝으로 편리하자고 만들어낸 각종 기기들의 출현으로 오히려 불편함과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지는 관계에 대한 심각한 질문. 당신을 만난 것은 나의 자발적 동기였을까? 이제 모든 일과 여가, 일상생활이 집으로 수렴되는 시대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잡담을 나누었던 다양한 모임을 예고도 없이 무자르듯 갑자기 다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가 갑자기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이론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램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을 받으면 그 자유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그 대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일상적인 사교 모임이나 대면 접촉이 희소한 상황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단절의 크기만큼이나 사회적 모임에 대한 큰 불편함과 결핍을 호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거의 불편해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져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사람들과 저녁 식사나 술자리가 줄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개인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았으며, 심지어 종교 활동이 줄어들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많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시간이 절약되어 좋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서 편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점점 더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 밖에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심리적 반발 이론의 설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반발 이론의 전제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사회의 끈끈한 인간관계의 실체를 잘 설명한다. 대면 모임이나 대면 소통을 전제로 한 끈끈한 인간관계는 사실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모임과 대면 상황에서의 소통은 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상당히 억압적인 형태일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맺었던 인간관계나 모임, 대면 소통은 그만큼 피곤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오프라인에서의 모임과 대면 상황에서의 소통에 이런 억압적 전제가 깔려있던 것이었다면 코로나19는 만나고 싶지 않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덜 외로워하는 이유.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가량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초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성도 2019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도 늘었고 친구를 맺는데도 소극적인데 오히려 외로움은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미국 공중보건위생국 국장을 지낸 비백 H. 머시 박사는 그의 책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상호 의존적 삶의 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역사적으로 인간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왔는데 외로움은 최근에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인 독립이나 자립이라는 가치와 일종의 충돌을 일으킨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로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 아미 로카흐 박사는 외로움은 사회적 경험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설명한다.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지 못할 때, 남들처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는 나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19는 정확하게 이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뭐뭐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남들도 나와 별 차이 없는 비슷한 상황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느끼는 지금, 현재의 외로움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외로워한다는 자각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덜 외롭게 느낀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에서 비롯되는 자부심,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우월감, 소외감 등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만남과 모임, 소통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던 문화적 전제들을 붕괴시키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노는 거다? 출퇴근도 없고 슈퍼바이저도 없고 회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회사 일. 재택근무가 확산된다면 일의 과정과 내용은 어떻게 변할까?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낄까? 일단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서도 당연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과 집안일을 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끼니를 제때 챙겨 먹거나 수면을 더 취하거나 TV를 보는 비중 등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인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뒤집어 보면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했거나 집안일을 덜 챙기고 잠을 줄이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는 일의 관계적 측면보다 일의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이전에 비해 업무 효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 효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10명 중 4명 정도의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회사에서 일할 때와 업무 효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업무 집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것과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재택근무가 업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경험한 10명 중 9명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은 결국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재택근무가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장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 이런 눈치를 보는 온도차도 분명했다. 하지만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직장 상사나 관리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일을 하는 만큼 일의 성과도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해 보인다. 10명 중 8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근무 태도보다는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일의 과정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다. 재택근무 경험자들에게서 이전에 비해 일의 과정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회의를 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총량도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이 줄었다. 반면 메신저와 이메일로 소통하는 비중을 늘려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이전에 비해 회의나 보고가 줄어들었으나 역설적으로 업무의 내용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 결과로 직장 상사의 모호한 업무 지시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는 직장인들에게 이전의 직장 생활에서 잡다한 관계로 얽혀있던 시간 손실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눈치를 보면서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을 줄였으며 총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택근무 경험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회사 내 상사와의 인간관계보다는 일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방식의 소통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반면 재택근무는 노는 거 아니야? 라는 회사 선배들의 우려와는 달리 일의 결과물 또는 명확한 성과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었다. 재택근무 경험이
일의 과정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의 내적 과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재택근무가 회사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소통 과정의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의 소통 과정은 기존에 그 걱정 많던 관리자 선배님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리더십 혁명.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 문득 실제 직장 생활의 모습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진다. 분명 출근이 아닌 재택을 했다면 상대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다소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그 과정에서 몸소 체득한 변화들이 꽤나 많았을 법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업무 소통 방식의 변화다. 이를테면 메신저와 이메일로 소통하는 비대면 업무 방식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만족감이 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재택근무 경험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더 많이 체감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의 경영진, 조직 관리자의 우려와는 달리 재택근무가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만족도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재택근무 경험자가 회의 및 보고가 줄어든 것을 더 좋아하는 동시에 업무 내용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직장 상사의 모호한 업무 지시가 줄어든 것을 더 많이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그동안 지레짐작만 해왔던 직장 생활의 어두운 이면이 조금씩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이다. 엄연히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열심히든 즐겁게든 성실함이나 노력을 다 떠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하는 곳이 직장이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그 일을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곳도 아이러니하지만 또 직장이다. 간혹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궈낸 성과에 그냥 묻어가는 무임승차자도 있고 남들보다 덜 일하면서도 유난히 엄살을 떠는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은근슬쩍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나 꼭 한두 명씩은 존재한다.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로 반강제적인 재택근무를 경험해보니 조직 내부의 비효율성이 부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진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업무 효율성이 낮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 딱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조직 내 관리자, 리더의 역할과 관리 능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처럼 코로나발 복합 위기가 불어닥친 현실에서의 조직의 리더라면 책임감과 신뢰, 소통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모두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정부와 단체, 가정 등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위계 질서가 명확한 회사는 어느 곳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직장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나 조직의 리더 역량이 부서 및 팀 분위기와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 근속 및 이직 등 여러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디지털 디바이드. 편리함과 불편함, 이익과 불이익이란 경계.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는 그러한 기술과 제품들로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빠른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당연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가 이제는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정보의 접근성, 활용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가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사람들과는 달리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무인 계산대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기존의 주문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 격차와 정보 소외 현상의 심각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록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정보 활용 능력이 2018년 조사 때보다 전반적으로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사회 변화의 속도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이슈가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 같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 많은 대중소비자가 금융과 의료, 외식, 유통 분야 등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려와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특히나 정보 소외 현상이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심화되는, 즉 정보가 그 자체로 힘과 권력, 돈이 되는 현대사회를 전망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지만 정보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외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포용책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마주하고 있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 경제가 대세가 될 거라 합니다.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취향의 영화를 추천해주니
검색할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비용도 싸니까요. 건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기업형 동네 슈퍼마켓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걸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신선식품, 정육식품, 간편 가정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놀고 즐기는 홈 루덴스가 많아지고 휴가철에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집이나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이 각광을 받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홈캉스,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는 딥텍트 등 새로운 문화나 소비 형태가 등장하면 덩달아 이와 관련된 신조어가 한두 개씩 만들어집니다. 올해처럼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등장한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변화가 많았다는 방증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부안해동하지 말고 소신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